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남자 태훈입니다. 광고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 소희와 결혼한 지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광고 기획사는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름철은 늘 바쁜 시기죠. 각종 여름 이벤트 기획과 휴가철 마케팅 프로젝트가 몰리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새벽 2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은 늘 미뤄두곤 했죠. 아내 소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8세인 소희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성격이고 늘 밝고 활발했어요. 그런 소희가 매년 여름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여름엔 꼭 바다 가자. 처음엔 저도 좋다고 했죠. 하지만 일이 바빠질수록 다음에 가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6월 말부터 소희가 바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올해는 정말 가자. 속초든 강릉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번 달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보자며 애매하게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소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걸 봤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 12년 차 부부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소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집에 오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런저런 이야기하곤 했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대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처음엔 그냥 SNS 보는 거려니 했는데 가끔 보면 메시지를 보며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도 별로 의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동료들과 대화하는 거려니 했거든요. 7월 초쯤이었나요? 소희가 또 바다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당일치기로라도 받아볼까? 하지만 그 주 토요일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준비해야 했거든요. 미안해. 이번 주말은 정말 안 돼.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가자. 그랬더니 소희가 한숨을 쉬더니 알았어라고 짧게 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했지만 저는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소희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여보, 친구랑 속초에 1박 다녀올게. 어린이집 동료 중에 혼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혼자 여행 가고 싶다고 하거든. 저는 그때 그래, 좋네. 오랜만에 친구랑 힐링하고 와라고 했죠. 사실 그동안 제가 바다 가자는 말을 계속 미뤘으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챙기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죠. 1박인데 짐이 많네라고 했더니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건데 예쁘게 입고 가야지라며 웃었어요. 그때 소희의 표정이 정말 들떠 보였거든요. 몇 달 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라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라고 인사하며 소희를 배웅했어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가서 일했고 소희에게서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사진도 몇 장 보내왔는데 바다가 정말 예뻐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내가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소희가 속초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희의 표정이 이상하게 밝아 보였어요. 평소에 여행 다녀오면 피곤해하는 편인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잘 다녀왔어? 라고 물으니, 응,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 답했어요. 소희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면서 휴대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바다 풍경, 해변 산책로, 맛집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모두 혼자 찍은 것들이었거든요. 친구와 함께 간 여행인데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은 없어.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 추억 만들려고 사진 많이 찍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런 편이고요. 그런데 단 한 장도 없다는 게 좀 이상했죠. 소희는 그날 밤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장대 근처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였어요.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향이었는데 제가 쓰는 향수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처음엔 속초 어딘가에서 묻어온 냄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곳에서 향수 냄새가 옷에 벨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냄새가 소희의 가방에서도 났고 심지어 머리카락에서도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지나가면서 묻은 냄새치고는 너무 진했거든요. 마치 누군가와 가까이 있었을 때 묻는 그런 냄새 같았습니다. 다음 날 소희가 출근한 후 집에서 빨래를 하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소희의 여행 가방에 든 옷들을 빨래통에 넣으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카페 영수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 아메리카노 2잔이 적혀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마신 거겠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은 없었지만 작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소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며 자꾸 미소 짓는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 핸드폰을 거의 안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고 뭔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메시지해? 라고 물어봤더니 어린이집 동료들이랑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럴듯한 대답이긴 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보통 단톡방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희는 마치 누군가와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희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 핸드폰을 평소와 달리 뒤집어서 놓고 잤어요. 예전에는 그냥 옆에 두고 잤거든요. 그리고 진동 모드로 해놨는데 밤중에 몇 번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누가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샤워하는 동안 슬쩍 핸드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화 기록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속초 여행 갔던 날 통화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통화 기록을 일일이 지우지 않는데 그날만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간 여행이라고 했는데 남자 향수 냄새가 나고 통화 기록은 삭제되어 있고 핸드폰은 뒤집어서 놓고 자고.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소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도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횟수가 확연히 늘어났죠. 예전에는 집에 와서 핸드폰을 거의 안 봤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샤워하는 동안 침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쪽에 접혀서 숨겨진 종이가 있더라고요. 펼쳐보니 숙박업소 영수증이었어요. 속초에 있는 펜션이었는데
상호명이 오션뷰 커플 펜션이었습니다. 예약자명은 분명히 제 아내 소희였고 날짜도 소희가 친구와 여행 갔다던 그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커플룸 오션뷰 패키지 -2인 기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1박 요금이 18만 원이었는데 이건 명백히 커플용 숙소였어요. 친구와 갔다면 굳이 커플룸을 예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2인 기준이라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친구와 갔다면 당연히 2인이겠지만 왜 굳이 커플룸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남자 향수 냄새, 삭제된 통화 기록, 혼자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이 영수증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정말로 친구와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함께 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급히 인터넷에서 그 펜션을 검색해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 오션뷰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객실 사진들을 보니 침대 위에 하트 모양으로 꾸며진 수건들과 샴페인이 놓여 있었고 완전히 연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절대 친구들끼리 갈 만한 곳이 아니었죠. 그날 밤 소희가 샤워에서 나와서 평소처럼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봤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영수증 하나만으로는 법적으로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섣불리 추궁했다가 증거를 인멸당할 수도 있었고요. 다음 날, 저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소희의 동선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소형 GPS 추적기를 주문했습니다. 차량용으로 나온 제품이었는데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추적기가 도착했고 소희가 출근한 사이에 차량 하단에 설치했습니다. 작은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이라 발견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 전용 앱을 설치해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죠.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어린이집으로 가고 가끔 마트나 카페에 들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언젠가는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소희가 거짓말을 또 한 번 했고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GPS 추적기를 설치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희가 저녁 식사 후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린이집에서 야간 보육이 있어서 나가야 해.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야간 보육이라는 건 가끔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스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소희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몇 시까지 할 예정이야? 라고 물으니 글쎄, 아마 10시나 11시쯤 끝날 것 같아라고 답했어요. 소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갔습니다. 야간 보육인데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는지 이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생한다. 조심히 다녀와라고 인사했어요. 소희가 나간 후 저는 즉시 핸드폰 앱을 켰습니다.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린이집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량은 강서구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강서구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요. 야간 보육을 한다면서 왜 그쪽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의 위치가 한 곳에서 멈춰 있는 걸 확인했어요. 지도를 자세히 보니 모텔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의 차가 모텔 지역에 3시간 넘게 주차되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뻔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계속 앱을 확인하면서 차량의 위치를 지켜봤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집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밤 11시 30분쯤 집에 돌아왔어요. 고생했어. 어땠어? 라고 물으니 애들이 많이 와서 힘들었어. 너무 피곤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소희의 모습이었어요. 야간 보육으로 힘들었다고 하면서도 표정이 밝아 보였고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그 모텔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소희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GPS 좌표를 따라가 보니 정말로 모텔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즈 모텔이라는 곳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아마 소희가 그곳에 주차했을 것 같았어요. 모텔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젯밤 11시쯤에 여기 주차장에 주차된 차 있었나요? 제 아내 차인데 분실물이 있어서요. 사장은 그 흰색 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단골 손님이라는 말에 머리가 어찔어찔했어요. 자주 온다는 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사장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니 한 달에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은 남자와 함께 와서 2-3시간 정도 있다 가죠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희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야간 보육, 회식, 동료 만남. 모든 핑계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소희가 늦게 들어왔던 날들을 기억해봤어요. 6월부터 계산해보니 최소 5-6번은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럴듯한 핑계를 댔었고 저는 의심 없이 믿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날들이 다른 남자와 만난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모텔 사장의 말로는 항상 같은 남자와 온다고 했으니 분명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였어요. 저는 며칠 더 GPS로 소희의 동선을 추적했고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보통 어린이집이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중간에 어딘가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카페나 공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 남자와 미리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가 모텔로 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소희가 평소와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니 행복복지관이라는 곳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소희가 복지관에 갈 일이 있나 싶어서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복지관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에서 어린이집 관련 프로그램이나 협력 사업 같은 게 있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역 어린이집들과 연계해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혹시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니 강도혁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만나보시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강도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소희와 바람을 피우는 상대방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나왔는데 복지관 출입구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 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소희 몸에서 났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급히 그 남자를 따라가면서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지관 직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걸 봤어요. 아마 복지관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강도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복지관으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방금 나가신 분이 강도혁 과장님인가요? 직원이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
아,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상담 받으려고 했는데 놓쳤네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강 과장님이 이 분야 경험이 많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강도혁 과장님은 올해로 5년째 근무하고 계세요. 어린이 프로그램 담당이시고 지역 어린이집들과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혼하셔서 부인분도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결혼했다는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혼자가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더욱 악질적인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강도혁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직원 소개를 보니 강도혁은 41세이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그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복지관에서 본 그 남자가 맞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부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정미영이고 햇살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소희가 가끔 언급했던 어린이집이었거든요. 햇살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소희와 강도혁은 어린이집 관련 행사나 모임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원장의 남편이니까 학부모 행사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더 조사해보니 강도혁의 SNS에 최근 몇 달간 올린 게시물들이 있었습니다. 6월부터 갑자기 혼자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나 공원 산책 사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 일이 재미있다, 새로운 만남이 즐겁다 같은 의미심장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7월 중순에 올린 바다 사진이었어요. 속초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소희가 갔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도 소희가 보내준 사진들과 똑같은 장소였어요. 둘이 함께 속초에 갔던 게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GPS 추적 기록, 모텔 영수증, 펜션 예약 기록, 그리고 강도혁에 대한 정보까지. 이제 법적으로 불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모였어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인 현장 사진이나 대화 녹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소희가 또 야간 근무한다고 거짓말할 것 같았어요.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1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모든 걸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소희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상담이 늦게까지 있어서 9시쯤에 들어올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이미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확인했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소희는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일찍 끝나면 연락할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소희가 나간 후 저는 즉시 차를 몰고 뒤따라갔습니다. GPS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소희는 먼저 강도혁이 근무하는 복지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카페 맞은편 주차장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봤어요. 30분 정도 지나니 강도혁이 나타났고 둘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손을 잡는 모습까지 확인했어요. 핸드폰으로 그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법적 증거로 사용하려면 확실한 영상이 필요했거든요. 1시간 정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둘이 함께 강도혁의 차로 이동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차를 카페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강도혁의 차에 탔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계속 촬영했습니다. 예상대로 강서구 모텔 지역으로 향했어요. 로즈 모텔 앞에서 차를 세우고 둘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 순간 12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모텔에서 2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도 둘이 아쉬워하며 포옹하는 모습을 봤어요. 강도혁이 소희를 카페까지 데려다주고
소희는 자신의 차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희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어요. 밤 9시 30분쯤 소희가 돌아왔습니다. 학부모 상담 어땠어? 라고 물으니 힘들었어. 까다로운 학부모들이 많아서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소희의 표정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고 또 남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카페에서 손잡는 장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모텔에서 나와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모든 걸 확실하게 촬영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불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추가 증거들을 더 수집했습니다. 소희의 핸드폰에서 강도혁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복사하고 통화 녹음도 몇 차례 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이미 몇 달째 관계를 지속해왔고 서로에 대해 진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소희가 강도혁에게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일만 하느라 나는 뒷전이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당신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라고도 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소희는 그걸 핑계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혁도 내 아내는 원장 일만 하느라 집에서도 일 이야기만 해. 당신이 있어서 요즘 살만 난다고 답했습니다. 둘 다 각자의 배우자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불륜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정말 비열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법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상대방의 신상 정보도 파악했어요. 이제 소희와 강도혁 모두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에게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완벽한 불륜의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GPS 추적 기록, 모텔 출입 영상, 친밀한 신체 접촉 사진, 그리고 대화 녹음까지 있으니 법정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먼저 상간자인 강도혁부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보다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와 함께 강도혁을 상대로 위자료 2,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저는 강도혁의 부인인 정미영에게 먼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같은 피해자인 그녀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햇살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정미영 원장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태훈이라고 합니다. 원장님의 남편분과 제 아내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정미영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남편이 정말 이런 일을? 정미영은 충격을 받은 채로 사진들을 반복해서 봤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요즘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고 핸드폰도 숨기고. 정미영과 저는 그날부터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이혼을 결심했고 저와 마찬가지로 강도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두 명의 피해 배우자가 함께 맞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강도혁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미영도 강도혁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강도혁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훈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해요? 2시간 30분 동안 모텔에서 뭘 했는지 모두 영상으로 찍혀 있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법정에서 뵙시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도 강도혁은 몇 번 더 연락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소희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알려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강도혁이 소희에게 상황을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없는데, 왜? 라고 시침이 뗐습니다. 소희는 며칠 동안 계속 불안해했고, 강도혁과의 연락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아마 둘 다 들킨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1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도혁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명백한 불륜 관계라고 인정했습니다. 강도혁의 변호사는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제시한 GPS 기록과 모텔 출입 기록들을 보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게 명확했어요. 법원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도혁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갔습니다. 우선 부인인 정미영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관에서도 사건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관 직원이 불륜 스캔들에 연루된 것은 중대한 문제였거든요. 복지관 측에서는 기관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강도혁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더구나 사회복지 분야는 좁은 업계라서 이런 구설수에 오르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정미영과의 이혼 과정에서도 강도혁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미영은 이런 아버지 밑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2차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며 제가 청구한 위자료 2,200만 원 전액을 인정했어요. 강도혁은 즉석에서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소희와의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강도혁과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 이미 재판도 끝났고. 소희는 그제서야 모든 걸 들켰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할게라며 울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어요. 한순간의 실수? 3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만나고 모텔까지 가면서 한순간의 실수라고. 그리고 내가 일만 한다고 불평하면서 바람 피울 핑계로 삼았잖아. 소희는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 서류도 준비해놨거든요. 내일까지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내놔. 거부하면 이혼 소송 들어간다고 통보했어요. 소희는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도혁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희도 함께 연루된 것이 밝혀졌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어린이집 원장이 소희에게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이런 일로 어린이집 이미지가 나빠질 수는 없다는 이유였어요. 소희는 결국 자진 사직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소문이 금방 퍼졌거든요. 12년간의 경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날 소희는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법정 다툼으로 가면 더욱 불리해질 게 뻔했거든요. 재산 분할도 소희에게 불리하게 정리되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쪽이니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저는 혼자 강릉 바다로 떠났습니다. 소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다였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후회가 없었어요. 강도혁은 모든 걸 잃었고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륜의 대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날려버린 거죠. 저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사연은 43세 광고기획사 대표인 태훈이 12년 결혼 생활 중 아내 소희의 불륜을 발견하고 완벽한 복수를 실행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바다가자는 아내의 말을 일핑계로 미뤄왔는데 아내가 혼자 속초 여행을 다녀온 후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남자 향수 냄새, 삭제된 통화 기록, 커플 펜션 영수증 등을 통해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고 GPS 추적과 미행을 통해 아내가 복지관 직원 강도혁과 3개월간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워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수집한 후 강도혁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고 강도혁은 직장에서 해임되고 이혼당하며 모든 것을 잃었어요. 소희도 직장에서 사직하고 불명예 이혼을 당했습니다. 태훈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한 후 혼자 바다로 떠나며 자신만의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와 재건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